저는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손이 떨리고 가슴이 미어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바보로 만들 수 있었나 싶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어요. 제 아내는 저보다 2살 어린 전형적인 현모양처 같은 사람이었어요. 남들 보기에는 정말 문제없는 가정이었죠. 그런데 그 평범한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 인간, 제 아내의 불륜 때문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어느 날부터 아내가 출장이 잦아졌어요. 원래 아내는 해외 거래처 담당이라 출장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부터 출장이 부쩍 늘어난 거예요. 예전에는 2달에 한 번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심지어 한 번 나가면 일주일 넘게 들어오질 않았어요. 저는 처음에는 의심 안 했어요. 회사 일이라고 했으니까요. 해외 거래처 미팅이 많아졌어. 요즘 수출이 늘어서 그런가 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냥 그렇구나 했죠. 그런데 이상했던 건 출장 갈 때마다 화장이 점점 진해지고 옷차림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단정한 블라우스에 슬랙스를 입던 사람이 갑자기 원피스를 입더라고요. 그것도 몸매가 드러나는 스타일로요. 저는 그래서 그냥 농담처럼 물어봤어요. 출장 가는데 뭘 그렇게 꾸미고 가? 거래처에 소개팅이라도 있어? 그랬더니 아내가 웃으며 외국 나가면 좀 멋 좀 부려야지. 다들 그렇게 입는다더라라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그런데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출장 다녀온 후에는 꼭 명품이 하나씩 늘어났어요. 처음엔 선물이라며 가방 하나 사왔는데 그 다음엔 시계, 그 다음엔 구두. 저는 회사에서 수고했다고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카드 내역에 해외 사용 기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카드 내역을 확인할 일이 있었는데 분명히 해외 갔다 왔다는데 카드 사용이 국내에서만 찍혀 있는 거죠. 그걸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해외 나가서 카드는 왜 안 썼어? 그랬더니 아내가 당황한 얼굴로 거래처에서 다 계산했어. 나는 현금 조금만 썼어라고 하더군요. 근데 현금을 인출한 기록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그때부터 저는 아내의 출장 일정을 따로 적어두기 시작했어요. 언제 출국했고 언제 돌아왔는지. 그리고 아내의 여권 사진을 몰래 찍어뒀죠. 어느 날 아내가 출장 갔다가 돌아오고 며칠 후에 여권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여권에 입출국 도장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해외 출장 갔다고 했는데 도장이 없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도대체 어디를 다녀온 걸까? 왜 여권에 도장이 없지? 그제야 저는 이게 정말 심각한 일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탐정을 썼습니다. 요즘은 출장 위치 추적해주는 서비스도 있더군요. 저는 아내가 다음 출장 간다고 할 때 탐정에게 연락해서 위치 추적을 부탁했어요. 그날도 아내는 똑같이 공항 가야 한다며 캐리어를 들고 나갔어요. 근데 그날 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내분 지금 인천공항 근처도 안 갔습니다. 오히려 서울 시내 호텔로 갔네요.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계속 위치를 체크했고 결국 아내가 체크인한 호텔이 어딘지 알게 됐죠. 거기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이었어요. 출장 간다던 사람이 왜 서울 시내 호텔에 있을까요?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그 호텔로 갔어요. 그리고 로비에서 기다렸죠. 오전 10시쯤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아내 옆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젊어 보이는 남자. 둘은 호텔에서 나와 자연스럽게 택시에 올라탔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때의 심정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서도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찍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데 진짜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한 얼굴로 집에 있었어요. 출장 잘 다녀왔어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 역겹고 소름이 끼쳤어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잠도 못 자고 천장만 봤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뭘 그렇게 부족했나?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탐정에게 부탁했어요. 다음 출장 때는 확실하게 사진이며 영상이며 전부 다 찍어달라고. 그리고 아내의 카드 내역, 계좌 내역도 전부 뒤졌어요. 그때부터 저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이 인간들 절대 그냥 안 두겠다고요. 며칠 뒤 아내가 또다시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이번에도 캐리어를 챙기고 예쁘게 화장하고 아침 일찍 나가더군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몸 조심해 한마디 했지만 속으로 이를 꽉 물고 있었습니다. 이미 저는 탐정에게 미리 의뢰해뒀거든요. 출국한다고 말한 시간부터 바로 따라가 달라고 했죠. 아내가 집에서 나간 지 2시간이 지나고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서울 강남에 있는 같은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또 그 남자와 함께입니다. 저는 그 순간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상상도 아니고 의심도 아니었어요. 이건 명백한 사실이었어요. 아내는 해외 출장이라며 거짓말하고 매번 그 호텔에서 그 남자를 만났던 거예요. 탐정은 호텔 안팎에서 사진과 영상을 모두 찍어줬어요. 둘이 호텔 로비에서 자연스럽게 팔짱 끼고 걷는 모습부터 함께 식사하러 나가는 장면까지. 결정적인 건 둘이 함께 호텔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둘이 함께 방으로 사라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히더군요. 이게 내 아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안, 내 가정을 지키려고 아등바등 살고 있는 동안 내 아내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저는 그날 밤 탐정이 보내준 사진과 영상을 수십 번 돌려봤어요.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나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럴수록 더 분했어요. 나를 이렇게 기만한 이 인간들을 절대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바로 예약을 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에게 증거들을 전부 보여줬어요. 사진, 영상, 카드 내역, 여권 복사본. 변호사는 말하더군요. 이 정도면 상간소송 바로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어요. 법적으로라도 이 인간들을 끝장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 후로도 저는 계속 자료를 모았어요. 아내의 출장 일정을 기록하고 그때마다 탐정에게 의뢰해서 또 다른 증거들을 모았죠. 그리고 드디어 상간남의 정체도 알게 됐습니다. 회사원도 아니었어요. 그냥 프리랜서 트레이너였어요. 체육관에서 일하다 말고 개인 PT 하던 인간이었어요. 나이도 아내보다 6살이나 어리더군요. 그딴 인간한테 내 아내를 빼앗겼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그런데 더 기막힌 건요. 아내가 그 인간에게 매번 돈을 주고 있었어요. 카드 내역을 뒤지다가 현금 인출 내역이 일정한 패턴으로 빠져나가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알고 보니 그게 그 인간에게 주는 돈이었더군요. 내가 번 돈으로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데 썼다는 거.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는 분노를 넘어선 절망감이 몰려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 소송 서류를 준비했어요. 아내 몰래 모든 절차를 밟았죠. 그리고 상간소송도 함께 걸었습니다. 상간남의 신상도 다 밝혀냈고요.
두 사람의 모든 기록과 정황 증거를 모아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에게 이혼 소송 서류가 도착했어요. 저는 일부러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집에 와서 서류를 열어보는 그 순간, 아내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보더군요. 이게 뭐야? 갑자기 무슨 소송이야?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너랑 그 인간. 내가 다 알아. 네가 출장 간다던 그 시간에 호텔에서 뭐 했는지 다 봤어. 이제 끝이야. 아내는 그제서야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처음엔 아니야. 오해야라며 발뺌하더니 결국 울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 눈물에도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그저 차갑게 쳐다봤어요. 이제 와서 우는 척하지 마. 넌 이미 끝났어. 그날 이후 아내는 저를 피해 다녔어요. 말을 걸지도 않고 아이와도 거리를 두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바람 피우던 인간이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후로 상간남에게도 소장이 전달됐어요. 그 인간은 처음에 그런 적 없다며 부인했지만 제가 모아둔 증거를 보여주자 바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고 싶다며 연락이 왔어요. 위자료를 얼마까지 줄 수 있겠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 연락 받자마자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와서? 내가 그렇게 멍청할 줄 알았나.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합의 없다. 판결로 끝내겠다. 이제 본격적인 법정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 인간들의 얼굴을 법정에서 다시 보게 될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이 동시에 시작됐어요. 저는 매일같이 변호사와 연락하며 서류를 준비하고 자료를 정리했어요. 내 인생을 망쳐놓은 인간들이니까 하나라도 허투루 넘길 수 없었죠.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 해도 사진, 영상, 카드 내역, 여권 출입국 도장 부재까지 빠짐없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심리가 열렸어요. 법원에 도착한 그날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절대 약한 모습 보이기 싫었어요. 법정 안에 들어갔더니 아내와 그 상간남이 나란히 앉아 있더군요. 얼굴이 얼마나 굳어 있던지 그 꼴이 참 한심했어요. 재판장이 증거를 확인하며 물었어요.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지속적이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까? 아내와 상간남 둘 다 고개를 숙이더군요. 변명할 것도 없이 증거가 명백하니까요. 영상, 사진, 위치 추적까지 다 있었으니까요. 상간남은 결국 변호사 시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순간의 실수였고 깊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 법정에서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깊은 관계가 아니면 호텔을 수차례 드나들 이유가 뭐냐고요. 저는 판사 앞에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순간의 실수라면 왜 매번 같은 호텔에 같은 남자와 갔는지 설명해 보시죠. 아내는 계속 울더군요. 고개 숙인 채 엉엉 울기만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에 아무런 감정도 안 들었어요. 그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들킨 게 억울한 눈물이었으니까요. 그때 재판장이 결론을 내렸어요. 본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피고들의 진술에 의거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들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상간남은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혼 또한 원고의 요구대로 판결합니다. 그 판결을 듣는 순간 저는 진짜 이겼구나 싶었어요. 억울함이 조금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법원이 인정한 거잖아요. 이 가정을 망가뜨린 게 바로 그 인간들이라고요. 상간남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고 아내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인간들이 그렇게 쉽게 끝낼 인간들이 아니었어요. 상간남은 판결 후에도 위자료를 바로 안 내더군요. 계속 시간을 끌었어요. 그래서 저는 강제 집행 신청했어요. 그 인간의 계좌를 압류하고 소속 헬스장에도 압류 사실을 통보했어요.
결국 상간남의 직장에도 그 소문이 퍼졌고 그 인간은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프리랜서 트레이너였는데 이미지가 망가져서 더는 회원도 못 모으고 업계에서도 퇴출당했다더군요. 아내는 이혼 판결 후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친정에서도 냉대받았다고 했어요. 부모님조차 내가 잘못했다며 손절했다더군요. 결국 아내는 직장도 그만두고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외롭게 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 소식을 들을 때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불쌍하다? 전혀요. 그 인간이 나를 기만하고 내 가정을 뭉개놓은 대가를 받는 것뿐이니까요.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너 끝까지 잘 싸웠다. 포기 안 했으니까 이겼다. 저는 그 이후로 아이와 함께 조용히 살았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밝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그게 진짜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행복하게 크는 게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판결문을 액자에 넣어 보관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피고들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한다. 그 문구를 볼 때마다 저는 다시는 이런 인간들한테 속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요. 내 삶을 다시 되찾았으니까요. 법적 판결이 내려지고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겼다. 그래, 분명히 제가 이겼어요. 근데 왜 마음이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더군요. 복수를 했고 정의를 실현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휑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분노와 억울함이 갑자기 터진 걸까요? 침대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뚝 떨어지더군요. 너무 억울하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나 싶었어요. 저도 모르게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손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근데도 아프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고통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그날 이후 저는 집에만 있기가 싫어 밖으로 나갔어요. 근처 공원을 걸었어요. 사람들은 다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 같은데 저만 세상에서 떨어져 있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진짜 내가 살던 세상이 맞나 싶었어요. 그러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어떤 노부부가 손을 꼭 잡고 지나가더군요. 그걸 보는데 괜히 울컥했어요. 저렇게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는데 나는 뭐였나. 평생 같이 늙어갈 사람이 저런 식으로 나를 배신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저는 그날 이후로 마음을 붙잡기 위해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날 있었던 일, 내가 느꼈던 감정, 아이와 있었던 일까지 전부요. 그렇게 글을 쓰다 보니 점점 마음이 정리되더군요. 아, 나는 억울하지만 그래도 싸웠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데 성공했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 자신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상간남에 대한 분노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법적 책임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 평생 죄책감 속에 살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인간의 지인 중 하나에게 일부러 정보를 흘렸어요. 그 인간이 내 아내랑 바람핀 그놈입니다. 그랬더니 그 인간이 있던 모임에서도 소문이 퍼졌고 결국 그 인간은 인간관계에서도 완전히 고립됐다고 하더군요. 그 후 저는 아내의 친정에도 한번 전화를 했어요.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따님이 어떤 짓 했는지 다 알고 계시죠? 저는 법적 책임 다 묻고 끝냈으니 앞으로 그 사람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제 인생에 다시는 그 이름조차 듣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쪽에서도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말이 전혀 위로가 안 됐어요. 죄송하다 한마디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아이에게 조금씩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다 말하진 않았지만 엄마와 아빠가 왜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아이가 커서 혼란스럽지 않게요. 아이도 눈치를 챘는지 묻더군요. 아빠, 엄마는 왜 이제 안 와?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엄마는 잘못한 게 많아서 이제 아빠랑 같이 살 수 없게 된 거야. 그래도 넌 엄마 아빠 다 사랑해도 괜찮아. 아이는 그 말 듣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 모습 보는데 또 가슴이 찢어졌어요. 내가 이런 얘길 왜 내 아이한테 해야 하나 싶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 아이만큼은 절대 이런 상처 안고 크지 않게 해야겠다고요. 그래서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놀아주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아이밖에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다시 나를 위해 살기 시작했어요. 운동도 시작하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고 예전 친구들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나 스스로를 다시 세워야 했거든요. 나라도 나를 지켜야 하니까요. 이런 모든 과정이 쉽진 않았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인간들 생각이 났고 그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렇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그 인간들한테 진 거니까요. 나는 이미 법으로 이겼고 인생에서도 이겨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버텼고 결국 조금씩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시간이 더 흘렀어요. 법적 싸움도 끝났고 아내도 상간남도 더 이상 내 인생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가끔 그때의 기억이 불쑥불쑥 떠오르더라고요. 길을 걷다가 호텔 간판이 보이면 그때 그 호텔 앞에 숨어서 떨리던 손이 기억나고요. 출장이라고 캐리어 끌고 나가던 아내의 뒷모습이 떠올라서 괜히 기분이 쓰라려졌어요. 그런데도 저는 하루하루 버텼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는데 그건 절대 거짓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상처는 남아요. 다만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매일 하루를 버텼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내가 끝까지 싸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나를 자랑스러워해야겠구나. 제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간들은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책임을 졌어요. 제 가정을 망가뜨린 그 죄값을 피할 수 없었어요. 법원 판결문에도 분명히 적혀 있었죠. 피고들은 원고의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라 위자료 지급을 명한다. 이 문장을 저는 몇 번이고 읽었어요. 내 인생이 억울하게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다짐했어요. 다시는 어떤 사람도 어떤 감정도 나를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겠다고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매일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저는 이제 내 삶을 다시 시작했어요. 아이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제겐 가장 큰 복수고 가장 큰 행복이에요. 아이가 학교에서 웃으며 아빠 사랑해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마음 깊이 느껴요. 내가 정말 잘 싸웠구나. 이 아이의 웃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절대 무너지면 안 됐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배웠어요.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는 걸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인생에서. 절대 그 죄값을 피할 수 없어요. 저는 지금도 판결문을 서랍 깊숙이 보관하고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다시 다짐해요. 그리고 여러분께도 말하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그리고 반드시 이겨내세요. 그래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끝까지 버티고 싸워서 얻은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해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